네, 우선 지난 3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야기 듣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는 거 맞나요? 울산에서 수사권 승리로 내려고 있나요? 수사 과정? 고인 수사 관련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보니까 이 검찰 수사관 빈소를 찾았을 당시의 모습인데 이 백원우 전 비서관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소환 조사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유재수 씨 관련해서 서로 아마 됐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이 부분 가지고 소환된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단순 하명 수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 경선 과정에 공천 개입이 됐다는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 공천 개입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공약을 미리 협의했다는 문제, 이게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원우 비서관은 정부 라인이 아니라 민정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들 중에서 일단은 하명 수사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 이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이제 앞으로 아마 몇 번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단순히 조사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면 사법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까지 있었던 유재수 씨 사건 이거보다도 더 파장이 더 큰 게, 이게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거나 유죄가 나오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 개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파장이나 법적 파장은 이제까지 나왔던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들, 유재수 씨 이거랑은 파장이 완전히 틀려지는, 판이 바뀌는 사건인 거죠. 네. 이게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부른 거 보니까 이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 내용에 따른 첩보, 거기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뭔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리에 대한 그 첩보를 받은 것은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합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님, 이거 보면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처럼 백원우 비서관도 주장을 하고 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또는 이제 후보자 매수 의혹까지 있는데, 이 하명 수사의 시작이 이제 민정수석 실부터 시작하죠. 그 첫 제보자가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고, 그분은 이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제보된 내용을 문건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단순하게 그냥 정리해서 이첩했느냐, 아니면 가공하고 첨가하고 다른 내용 혐의까지 추가해가지고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 현재 이제 민정비서관입니다만, 이분까지 같이 지금 공범으로 지목되는 걸로 봐서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내에서 문건 작성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또 다음은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만 9차례나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명의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울산 현지 경찰이 경찰의 통신망 폴렛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민정비서관실에 보고를 하고 또 국정 상황실에도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명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하명 의혹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을 같이 송철호 후보 측과 만들고,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을 어떻게 압박하거나 했던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작점이 민정비서관이다. 이 점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처음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에 경찰과 청와대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 검찰 수사 상황이 청와대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면 당연히 확대될 곳은 그것뿐이 없는 것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도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백원우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단순 이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 이첩했을 때에 논란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이거 업무 범위에 속하느냐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단순 이첩만 하고 그다음에 개입이 없었느냐, 그 향후에 개입이 없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백원우 비서관의 진술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 노영민 비서실장, 뭐 청와대 대변인, 뭐 다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네. 결정적인 것은 송병기 전 부시장이 만들었던 문건과 경찰로 전달됐다는 문건의 내용이 지금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그 상황들이 현실에서 그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청와대 쪽 인사와의 교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증거나 정황들이 계속 그 나와서 그 입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를 여기서 멈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그 영장에서도 이제 그 판사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판사가 굉장히 애매하게 써놨잖아요. 써놨지만 수사의 명분은 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선거 전에 이게 너무 확대되는 것은 우려하는 그 우려도 충분히 표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검찰은 뭐 수사를 확대를 할 거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깊게 얘기를 해보고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갑자기 네.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또 돌연 귀국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심정에서 갔다가 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일정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 본인이 알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 말로는 뭐 저기 오사카에 뭐 후원회가 있다면서요. 지인들. 그래서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도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갔다는 소식이 달려졌을 때 도피 의혹이 들었었죠.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왜냐면 검찰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 도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출국금지 걸어놓죠. 출국금지 거는 게 뭐 일도 아닌데 사실 뭐 구속영장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출국금지가 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참고인의 피의자인지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본인 집 압수수색 한 날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집 압수수색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의 임동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한병도 그다음에 또 누가 하나 더 있다고 조국 전 수석도 있다는 것 같고 그 정도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이거 문제 있는 피의자인데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피의자 쓰고 출국금지 걸어놓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때 당한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 임동호 최고위원은 마음대로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도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결국 끝까지 피의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임종호 전 최고위원한테 죄를 물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보 매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임종호 최고위원이 진짜 오사카 주식이에요. 다른 거 주시면 제가 포기할게요.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다고 하면 임종호 최고위원도 공범이 될 건데 그 후보의 거래에 대한 뭔가 그렇죠. 네. 거래라고 할까요? 거래라. 네. 근데 임종호 전 최고위원은 일단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종호 전 최고위원이 그거에 공범이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임종호 전 최고위원의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임종호 최고위원은 아마 끝까지 그냥 참고인, 나중에 공판 가면 증인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 당선될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이제 울산 다음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얘기를 하니까 뭐 출마까지도 저는 무리 없이 할 거라고 봅니다. 당선은 뭐 제가 장담할 수 없겠으나. 네, 그런데 위원님 어제 그 임 전 의원이 이제 뭐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게 뭐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과 같이 그러니까 한병도 전 수석이 피의자가 돼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한병도 전 수석 얘기만 이렇게 했을까요? 뭐 직접적인 거는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한병도 그 정무수석이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했더니 고베 총영사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해를 넘겨서 2018년 작년 뭐 1월에도 통화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생각해봤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한병도 수석한테 결정적인 그 어떤 지금 혐의점을 씌웠기 때문에
뭐 친구로서 인간적으로 그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동호 지금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좀 그 갈등 속에 그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가 민주당 출신인데 그 5번 그 탈당했던 송철호 후보를 공천하고 자기는 그 당에서도 그 제명됐죠. 그다음에 복당도 안 받아주고 이런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원망, 정권 뭐 실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그 미움, 이런 감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주당으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도 돼야 되고 또 그 임동호 최고위원 본인은 불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측근하고 동생이 또 실제로 어떤 그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떨까 밉긴 한데 내가 이거를 다 아는 걸 다 검찰에 얘기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과거는 과거고 나의 정치적 미래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서 입을 다물 것인가. 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언론마다 인터뷰 내용도 다르고 검찰에서 증언하는 내용도 다른데 아마도 그 내년 4월에 그 울산에서 공천을 받느냐 여부 뭐 이런 식의 당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어제 언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너무 악의적으로 적혀 있다.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기 수첩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병기 수첩대로라면 진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당에 신청서를 냈는데 보류됐다는 게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중앙당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보면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제 평소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술자리를 할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과거에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키면서 출마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친분이 있겠죠. 그리고 울산에 시당 위원장을 지냈으니까 당내 경선 이제 당 대표 경선 이런 데는 또 상당한 지분을 또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본인은 나는 이 안에서 그래도 나름 인사이더인데 송병기 수첩에는 왜 이렇게 적혀 있냐? 약간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에 최근에 저도 그쪽 상황을 좀 알아봐야 돼서 전화들을 좀 해봤는데 거기 정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송철호 현 시장은 민주당이 아니라 그 민노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나는 그 오로지 여기만 그 올인을 해가지고 당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정당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누구와의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뒤집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다음 총선에 이제 후보자 적격성 판정 서류를 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당에 서류를 냈는데 보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서류인지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지만 만약에 그 서류라면 예비 후보자 적격 부분은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자가 없으면 다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 만약에 보류가 됐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내가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도훈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진술 태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소환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 남용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구인분이랑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보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긴 했는데 저기 보면 그 변호사님 구속은 피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의혹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이번 주에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보는 그게 나오는데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소는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별도로 영장을 치는 것 같이 보도는 나오진 않고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유세추 사건으로 영장 기각됐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과연 좋아할 일이냐? 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뭐 일단은 좋죠. 왜?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까, 방배동에 있으니까, 방이동이 아니라 방배동에 있으니까, 지금은 좋죠. 일단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기각사유를 잘 보시면 뭐냐면, 이거 그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장 기각될 때 저는 저런 거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저렇게 그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런 예. 표현. 그러니까 물론 죄질이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난리 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영장 기각 사유에는 죄질이 좋다는 건 없고 영장 기각 사유를 줄여서 쓴 보도 자료에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 기자들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보면 영장 기각 사유 첫 번째 줄에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된다. 그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위배, 그다음에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건 이제 중한 범죄라는 얘기거든요. 유죄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속은 되진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뭐 검찰이 뭐 영장 재청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할 거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안에서 별건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영장 단계에서도 범죄 사실은 인정돼. 그리고 법치주의 후퇴시켰어. 그리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굉장히 저해했어. 유죄란 얘기예요. 다만 뭐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고 뭐 부인도 구속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구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재판이면요, 유죄인데 집행유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설사 법정 구속 실형 안 나와도 유죄가 되는 것 자체가 서울대 교수 못하죠. 더군다나 앞으로 정치 공부가 어렵죠. 예? 출마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살아온 길이 이제 본인이 했던 걸 완전히 거짓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지금 일단 뭐 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뭐 좀 안도의 한숨은 내쉴 수는 있겠으나 길게 보면 결코 좋은 거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이 구속 기각을 두고서 뭐 청와대와 검찰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영장이 기각된 게 발표된 직후에 그 입장을 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전문도 읽지 않고 아마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이 유재수 사건이나 뭐 울산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이나 대변인이 발표할 때마다 다음날 팩트 자체가 틀려서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신중했어야 되고, 특히 특정인의 그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떤 그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례도 뭐 없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고, 또 이게 우리 사법부에 주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아마도 어떤 이제 조국은 무죄다, 또는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일부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청와대에 지금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 또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안보 다들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의구심이 있지만, 특히 지금 지적했던 이런 홍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청와대가 뭐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힌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어제 보면은 뭐 기각 결정이 나자 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환영 논평을 한 거 아니냐, 여론 프레이밍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검찰이 조 전 장관 조사를 착수한 지가 이제 넉 달이 됐는데, 이 박범계 의원이 갑자기 검찰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석열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수사의 칼날은 수사의 칼집과 같이 가야 합니다. 평론가님, 네. 박 의원님 뭐가 이렇게 섭섭한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국 당시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이렇게 훌륭한 검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나서서 함께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러면 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한 게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이 훌륭한 검사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였지? 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훌륭한 검사였다고 판단한 그 당시의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법치를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진정한 검사가 아니게 됐는가? 그럼 왜 아니게 된 거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조금 도와준 사람들과 의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진정한 검사가 아니게 된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를 좀 약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진중권 교수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네. 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정치권 인사들 설전 다뤄봤습니다. 네, 평론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